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인문연구회 세종포럼에 2021년도 두 번째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유명한 인문운동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문학 박사이자 저명한 인문운동가이신 박한표 박사님을 모시고 인문학의 시대적 가치, 왜 인문학인가 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 박사님은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박사학위로 취득하셨고 대전문화연대 공동대표, 경희대 관광대학원 초빙교수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프랑스 문화원 원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최고의 와인 전문가이시기도 한 박 박사님은 이곳 대전광역시 여성부에서 와인 아카데미를 접목한 와인 전문점 뱅샵 62를 운영하시면서 소지역 문화운동의 현장 학교인 우리마을대학 학장 일도 하신 박 박사님은 전국을 무대로 인문학과 와인을 중심으로 특별 강의를 펼치시고 특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블로그에 인문운동가의 사진 하나 시 하나라는 아주 맛깔난 인문학 에세이를 올리시는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정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저희 세종포럼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흔쾌히 내주신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사님을 소개하면서 곧바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순서는 파워포인트에 보시는 것처럼 세 파트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인문학이란 어떤 나름대로의 내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문학의 시대적 가치인데 이 부분은 저는 그리스 정신이 인문학이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서부터 알렉산더까지 그들이 추구한 정신을 우리 현 시대에 이렇게 접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왜 인문학인가 하는 분야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 그리스인 조로바입니다. 그리스인 조로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죽기 전에 자기 묘비명을 미리 써놓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묘비명이 보시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래 나는 자유다. 그래서 인문학은 원래 영어로 리버럴 아트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자유 기술. 인문학의 실험 가치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을 추구하는 가장 인간다운 것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없애는 기술을 한번 스테판 폴란이라는 분의 책을 가지고 그분이 8가지만 버리면 인생은 축복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두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욕망에 왜곡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만족한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욕망의 재배치를 통해서 그 사례는 제가 개인적으로 고미숙이라는 고전 평론가를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서울의 가미당이라는 학습 공동체를 꾸며서 같이 공부하는 단체인데 4가지 모토가 참 좋습니다. 그 모토를 제가 소개하고 욕망을 새롭게 배치하는 연습을 좀 해보고 싶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결론은 나는 자유다. 그래서 어떻게 자유로운 인간으로 이렇게 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에서는 제가 프랑스에서 경험한 세속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파리 시민들이 자유로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처음에 이제 인간이 사는 그 무대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눕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덩어리, 하나는 인간이 안 만든 덩어리. 그래서 인간이 안 만든 덩어리를 우리는 그냥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인간이 만든 덩어리죠. 그 한문에서도 보시다시피 자연 그 자체가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스스로 돌아가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돌아가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인간이 만든 덩어리는 우리가 문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문명. 문자가 들어가죠. 사실 이제 한문을 쓰면 인간이 만든 덩어리는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고요. 인간이 안 만든 덩어리는 그 이자 씁니다. 이렇게 이성할 때 그 이자가 한문을 찾아보면 옥돌에 박힌 문이 있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인간이 손이 닿지 않은 문이라고 부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문화, 문명, 문자, 문학 이렇게 문자가 다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덩어리가 사람이 만들어서 변화를 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것이 이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과 다르게 근본적으로 문화적인 존재다. 문화할 때 문이 그려서 그릴 문자니까요. 화가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간은 근본적으로 문화적 존재인데 이제 두 개의 층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층으로 나누는 건데, 하나는 변화를 야기하는 사람과 야기된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둘로 이렇게 대표해서 나옵니다. 스스로 변화를 야기시키는 거와 또 야기된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인문학에서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변화를 야기해서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인문학에서 자유로운 사람, 주체적인 사람,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남이 만들어 놓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는 종속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선회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선회. 이렇게 선회가 뭐냐면 갑자기 돌아서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똑같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선회할 때 거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대표적인 좋은 사례가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타조를 잡으려면 가장 잘 잡는 방법이, 타조는 일정한 거리에서 뒤에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쫓아가면 타조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냥 머리를 박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냥 주워오기만 하면 되는 이러한 타조의 문화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타조가 우리 조상들이 저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뭐야 하면서 나는 뒤에 아무리 쫓아가도 도망가지 않고 돌아서 싸울 거야 하고 팍 돌아설 때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일상에 반복되는 어떤 습관, 또 이런 타성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을 때 거기서부터 문화가 출발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화는 하나의 이제 행위라면 이제 이 문화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을 저희들이 이제 문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문화와 문화는 변화를 야기시키는 행위라면 그 행위의 결과물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이제 문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게 우리 인문학에서 문명을 이렇게 세 층으로 나눕니다. 이게
사유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3층으로 나누는데 가장 낮은 층이 이걸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바깥에 있는 층위가 이제 왓, 예, 왓.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이 하우, 그다음에 와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낮은 층에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물건이라고 말을 썼지만 이 물건을 이제 이렇게 사유하실 때는 what이라고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무엇. 그 다음에 이제 한층 더 높은 것이 이제 제도입니다. 제도. 그러니까 how,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why, 왜라고 질문하는 철학의 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나라의 문명의 그 모습들을 보면 후진국일수록 제일 낮은 층의 물건에 목매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면 우리 어머니 때는 뭐 일본 갔다 오시면 뭐 코끼리 밥솥을 사와야 한다. 막 밥솥에 이렇게 목매달았어요. 막 어떤 물건에 이렇게 집착해 했던 것인데 언젠가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그런 것들 물건으로부터 우리 이제 벗어났죠. 그래서 이제 가장 후진국은 1층에서 물건에 집착하고요. 조금 중진국에 올라오면 제도를 따집니다. 이렇게 제도를 따지고 이제 선진국에 가야 이제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철학적 수준이 나오는 거죠. 아직도 우리도 완전히 선진국을 가지 못한 사례를 보면 자꾸 우리도 교육을 왜 하는가, 교육이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보다는 대학 이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등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제도에 너무 목매달고 있다면 아직 제 인문학자가 보는 선진국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를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그 다음에 보는 것처럼 이건 사이먼 사이닉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서 제가 빼왔는데요. 사이먼 사이닉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가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책 제목이 그겁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래서 일을 할 때 이분의 주장은 무엇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 가 아니라 가장 중심에 둬야 할 것이 왜 그 일을 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신바람 나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문명의 삼충일을 말씀드리는 것을 일상에 활용하면 이러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저도 책상에 이걸 놓고 어떤 일이 주어지면 항상 먼저 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순서를 밟아 나갑니다. 지금 이제 문화 문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좀 인문학에서 바라보는 어떤 낱말풀이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걸 서양 쪽으로 넘어가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미국 대학에 가면 인문대학을 찾아가려면 이렇게 리버럴 아트라고 써 있는 게 저게 인문대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은 인문학을 이렇게 자유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유 기술이다. 여기서 ARTS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만 제 파워포인트의 중간에 바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이데이아. 지금 하나, 둘, 세 번째인데요. 제가 순서를 저게 제일 먼저 넣어야 합니다. 바이데이아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의 교육 과정입니다. 이렇게 그리스인들이 우리 학교 카리큘럼 이름을 바이데이아라고 했는데 이 바이데이아가 뭐냐면 교양교육이에요. 교양교육. 그래서 그 당시
소피스트들이 그리스만 해도 철저한 신분제에서 자유인과 노예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소피스트들은 자유인들에게 노예를 노예를 함께 노예와 함께 살려면, 노예를 리더하려면 자유인으로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한다. 노예와 다르게. 그때 자유인들을 가르치는 그 교양 과목 이름을 파이데이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로 파이데이아가 이제 로마로 오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파이데이아는 더 이상 안 쓰고 아르테스 리베랄리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라틴어죠. 아르테스 리베랄리스. 이게 이제 영어로 오면서 리버럴 아츠가 이렇게 됩니다. 아츠. 그래서 더더욱 이제 그래서 이제 교양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자유기술 이런 그 교과목으로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제가 아르테스라는 말을 이따 또 그리스 정신을 얘기할 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게 이제 로마가 망하고 이제 중세를 거쳐서 다시 르네상스가 막 시작될 때 피렌체를 중심으로 학문이 이 아르테스 리베랄리스가 스투디아 유마니타스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제 여기 S가 빠졌네요. 유마니타스. 한국도 이게 후마니타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경희대학교 가면 우리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따로 이렇게 인문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그 도정일 교수님이 이렇게 만드는 후마니타스 대학하고 뭐 각 그 성균관대나 이대나 이런 가보면 인문대학을 다 자기들이 후마니타스 대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스투디아 후마니타스에서 온 거고요. 후마니타스가 이제 영어로 오면 휴메니티를 복수형을 써서 휴메니티스, 이게 전부 다. 휴메니티스라는 개념으로 오면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 이렇게 이제 이름이 아까 자유기술에서 가장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당시 이제 휴마니타스 강의에는 그 학과목이 3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학과목을 갖다가 트리비움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학과가 뭐였냐면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 이걸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강의를 했는데, 이걸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그냥 이걸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 이렇게 인문적 지식으로서 암기하는 것을 그치지 마시고, 우리는 전부 이걸 그냥 암기만 하시는데 왜 문법학이 필요하냐? 이건 읽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읽기를 가르치는. 읽으려면 특히 이제 이걸 저희들이 영어로 요새 리터러시라는 말을 쓰거든요. 리터러시. 그걸 이제 한국말 해석을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그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유엔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문해력이 24살까지는 세계에 쩔리지 않는데, 수준이 이렇게 안 떨어지는데 50세에서는 세계 가장 하위로 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들은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글이 써있는 이면이나 행간을 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면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막 책을 안 읽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용어를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또.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경우는 영화를 읽어내는 기술, 음악을 감상하는 기술. 저는 인문학자 입장에서 최근에 참 우리나라 귀한 현상이 트로트 현상을 굉장히 부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로트를 좋아하고 막 트로트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음악에 대한 리터러시가 없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 문해력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트로트에 흠뻑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본적인 문법학이 학습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논리학은 많이 읽었기 때문에, 논리학이라는 건 내 생각을 갖는 겁니다. 내 생각. 나만의 생각을
갖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생각을 이렇게 당하지 않고 이제 논리학 공부를 시키는 거고요. 마지막에 수사학이 이제 우리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이게 이제 설득의 기술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쓰기 능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쓸 줄 알면 얼마든지 그것이 내 생각이 돼서 남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못 쓰면 자꾸 남 생각을 얘기하게 됩니다. 저도 여기 우리 연구원에 과학자들이 많으신데 자꾸 써라주는, 자기가 연구한 내용을 자기 방식으로 써야 그게 내 것이 되지. 그냥 일리, 논리학까지. 대부분은 뭐 이제 저는 최근에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 문법이 왜곡돼서 이 세 가지 학문이 이 논리학, 문법학, 논리학, 수학이 저는 기본이라고 봐요. 기본. 이거만 튼튼하면 정말 이렇게 생각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좀 사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인문학 하면서 제가 인문운동가로 바꾼 이유는, 인문학은 다소 우리 현실에서는 힐링한다, 치유한다,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힐링 인문학.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게 좀 필링이라는 말을, 이름을 제가 이렇게 바꿔 쓰는데요. PERLING인데 껍질을 벗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화장할 때 필링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필링 인문학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당하고 있지 않나, 내 생각의 껍질을 벗겨보는 어떤 그런, 그렇게 필링 인문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읽고 내 생각을 만들고 그걸 어떤 형태든지 이렇게 쓰는 건데, 꼭 글쓰기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시를 쓴다든지 또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내 생각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우리 인문학에서 추구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려면 근본적으로 이 기본이 튼튼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비움이라는 말이 사실은 문자가 없었던 시절에, 트리가 3이라는 뜻이거든요. 비움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이.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삼거리,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삼거리에, 이렇게 길이 삼거리에 광장에서 사람들이 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서 옛날에는 이제 뭐 이런 글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소크라테스도 거기 광장에 앉아서 너는 누구냐, 네 생각이 뭐냐, 너 지금 네 생각은 나한테 생각을 당하는 것이다, 필링 시켜준 거죠. 막 다 껍질을 벗겨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소크라테스 만나면 창피를 톡톡히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저주하고, 소크라테스를 나중에 사망식장 갈 때 다수교에 표를 던지는 이런 사례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트리비움이라는 말이 이제 한 기원 후 8세기쯤 보면 까드리 비움이라는 네 과목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인구가 많아지고 학문이 더 체계화되면서 이제 산수, 기하학, 음악, 천문학, 이런 학문을 더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트리비움은 우리말로 하면 초등교육이고, 초중등 교육이고, 까드리비움은 이제 고등 대학 교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산수, 기하학, 음악, 천문학 4개를 가르쳤는데, 산수를 통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르칩니다. 시간이 뭔가. 그 다음에 기하학을 통해서 공간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의 하모니를 이루어지는데 제일 좋은 것이 음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도 이렇게 공자도 꼭 그 음악을 가르쳐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자신도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만 음악을 배우고 2학년서부터는 국영수 대학 가야 한다고 음악 과목을 아예 없애버리고
저도 이제 아까 색소폰 배우신다는데 저도 이제 소프라노를 부르다가 한 14개월을 성악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좀 호흡법이라든가 노래 가사도 외우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말이 튄다고 해서 이제 멈췄어요. 근데 좀 더 배우고 싶은 욕망에 저도 지금 색소폰을 한 1년 배우는데 뭐 제가 그 지장조 이런 걸 이제서 배웠어요. 60 넘어가가지고. 좀 더 어린 시절에 시간과 공간의 조화를 이렇게 철저한 수학이더라고요. 그 음악을 이렇게 해보니까 막 그 원리가 이상하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음악을 좀 꼭 어린 시절에 가르쳐야 한다. 근데 마지막 천문학은 신과 초월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보는 인문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면 아까 파이데이아에서부터 스튜디아 후마니타스, 그다음에 리버럴 아츠 이렇게 넘어갈 때 리버럴 아츠에 포함된 과목은 7개다. 근데 미국은 뭐 대부분 대학이 그렇지 않은데 보스턴 라틴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만 이 지금 그리스 정신의 인문학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는 그 대학들이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파리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그 그리스 정신들이 우리 인문학 대학에 아주 잘 박혀 있어서 이렇게 저한테는 스며들었다고 할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